당신은 펜 하나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탱크도 드론도 폭탄도 아닌 단지 하나의 서명된 결정으로 행정명령처럼 발표되고 송출된 대통령의 조치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발표된 이 조치는 실제로는 바다를 건너 불붙고 시장을 폭발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트럼프는 단순히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해방의 날이라 불리며 미국의 에너지 주권이 되살아났다는 상징으로 떠들썩했지만 그 화려한 구호와 SNS 홍보 영상 뒤에는 애국심으로도 감출 수 없는 심각한 후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제품이든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카라카스와 거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명분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그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며 세계에 여전히 미국이 규칙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계가 그 게임을 거부하면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 신경망이자 정치적 압력과 계산, 교차하는 이해관계를 실어 나르는 흐름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겨냥했을 때 그는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과 무역 경로로 얽힌 복잡한 세계 질서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석유 산업조차 그 석유 시장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명령이 발표되기 전 몇 주 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준비보다 선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제스처를 원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메시지, 독재를 돕는 자를 처벌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자. 슬로건은 멋졌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공표된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기대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석유 선물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24시간도 안 되어 가격은 급감했습니다. 수출로 안정세를 이어가던 미국 생산자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그들이 지키겠다던 미국 석유 산업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세계의 나머지를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다고 믿은 착각에 있었습니다. 마라카이보에서 퍼올린 원유는 텍사스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 있었고 인도, 터키, 남아시아의 구매자들은 이미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맺은 계약은 하룻밤 사이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에는 여권이 없습니다. 해상으로, 육상으로, 회계 그래프 위로 흘러갑니다. 동맹과 경쟁 사이를 가로지르며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는 자는 함께 가라앉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관세를 발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시간 만에 뉴욕의 트레이더, 런던의 CEO, 걸프만의 에너지 장관들 사이에 비상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시작인지 추가 제재가 따라올 것인지, 오염된 파트너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도 제재받을지, 그리고 독일, 일본, 대한민국처럼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일부 의존하는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떨지. 불확실성은 독처럼 번졌고 그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술적인 언어로 진화하려 했지만 텍사스, 뉴멕시코, 루이지애나의 유전 현장에선 훨씬 구체적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배럴당 가격은 하락, 수출 계약은 재검토, 국제 고객은 일시정지, 정제 공정은 멈춤, 재고 압박은 증가. 내부 보고서엔 이미 위기 신호가 보였지만 백악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메시지는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이 사태를 예상했는가? 아니면 아예 신경 쓰지 않았는가?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은 열광했고 야당은 수세에 몰렸으며 언론은 이를 지구적 전략 게임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이사회들은 긴급히 모였습니다. 이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도 전에 어떻게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결정의 무대 뒤에는 언론까지 닿지 않는 소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기업의 복도에서, 저녁 식탁 위에서,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조용한 산책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집니다. 뉴멕시코의 은퇴한 에너지 지질학자 데일 62살. 그는 매주 옛 직장 동료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되자 그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빈 사무실, 줄어든 근무조, 취소된 회의, 그 분위기는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발밑에 양탄자를 잡아당겼는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져 버린 기분이죠. 그는 사막을 마주한 픽업 트럭 뒷좌석에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감정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유 산업에서 수십 년을 보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 속에 둘러싸였습니다. 단지 실직의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정치적인 성급함과 비어있는 구호들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텍사스에선 시추와 정비 관련 중소기업들이 지급을 유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 시추 설비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은 주문이 말 그대로 증발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들조차 공기 속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로변 식당, 자동차 정비소, 철물점 모두 매출 감소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들랜드처럼 픽업 트럭의 흐름이 지역 경제의 맥박처럼 여겨지던 도시에서는 빈 도로가 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어딘가가 부서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서졌는지 말할 수 없는 상태. 이 지점에서 갈등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되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석유는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 뒤에는 계획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도 겪으며 조심스럽게 대비하고 저축하고 계획을 미뤄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달랐습니다. 경제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 유가가 배럴당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수치는 단순한 통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펌프를 계속 돌릴 것인지 멈출 것인지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신호였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기계 정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고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팔고 자녀를 전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그래프도 표현할 수 없는 도미노 효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도시가 수축해가는 고통을 압니다. 그 와중에 텔레비전에선 대통령이 전략적 승리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트레이더들은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기 위해 분주했지만 미국 중심부에서는 석유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정체성, 문화, 전통인 만큼 그 타격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기 중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독재 정권에만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칼을 겨눈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세 정책은 미국의 수출을 직접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수출이 이루어지던 생태계를 흔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벌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공급처를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공급처들은 결국 미국 석유와 경쟁하게 되었고 수요는 줄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이 사이클이 즉각적이지 않고 천천히 혼란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신규 계약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엔 대금 지급이 지연되며 은행들은 신용 한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정제소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오클라호마 커싱의 저장소는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왔습니다. 이전에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고통을 준비하라는 신호. 루이지애나의 크레인 운영자 테레사, 54살. 그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녀는 해고되는 동료들, 멈춰선 트럭들, 점점 줄어드는 주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애국적 수사는 월세를 내주지 않는다는 걸, 말뿐인 승리는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고통을 덮을 수 없다는 걸, 많은 노동자들이 자라면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셰일 혁명과 기술이 미국을 무적의 강국으로 만들 거라는 기대,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것은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진실은 훨씬 더 쓰디썼습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구매자가 확신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를 아무리 해도 정치가 기반을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야말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책뿐 아니라 과거, 전략, 강박, 동맹, 모순까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왜 그런 조치를 서명하게 되었는지, 시진핑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수를 예측하고 판을 해석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글로벌 판도를 재정의하는 주요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등 그들의 전기와 성격, 정치 선택을 다룬 스페셜 이북이 고정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지정학을 형성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정말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이해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의 경험을 건드렸거나 공감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러한 깊고 인간적이며 진실된 분석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미국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은 2021년 4월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속도였습니다. 느린 침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부를 강타하는 직선적인 낙하, 단 몇 일 만에 15% 하락.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에 적색 경보를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으로 움직이는 정밀하게 계산된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위험과 붕괴 사이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미국 내 석유 생산자들에게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배럴당 60달러,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지는 맞지 않습니다. 추출되는 모든 배럴마다 손해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에너지 독립의 상징이었던 퍼미안 분지의 셰일 유전은 이제 자본을 빨아들이는 덫이 됩니다. 값비싼 장비는 멈춰서고 리스 계약은 연체되고 투자자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지탱하라는 건가요? 정부조차 적처럼 행동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냥 멈추지 않나요?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다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해답은 잔혹합니다. 멈추는 것이 계속 손해를 보며 가동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에너지 산업에는 무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운영을 멈춘다는 건 단순히 가게 문을 닫거나 앱을 일시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직원을 해고하고 환경 허가를 잃고 금융 약속을 파기하고 비활성화에 따른 벌금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천천히 피 흘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한 번에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텍사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노스다코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같은 주들에서도 4월 둘째 주부터 운영 중인 시추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회사는 투자를 연기하기로 했고 다른 회사는 그 선택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박람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확장을 약속했던 그 기업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가운데에서 무대 뒤에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이 오갔던 전화가 이제는 취소 통보를 싣고 왔습니다. 단 한 달 전까지 쉽게 신용을 제공하던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하고 리스크를 재검토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고 경고하고 헤지펀드들은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은 늘 더 비싸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누구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들, 수압 파쇄 전문가들, 유조차 운전사들, 지역 기업의 비서들, 매일 함이 멈춘 것을 지켜본 이들,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부부들, 이제는 월세와 식비를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아침 식사 중의 눈빛으로, 도중에 멈춰진 문장으로 그 누구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던 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아마 대응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긴 자존심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석유 생산국이 아닙니다. 자립과 힘, 에너지 리더십 위에 국가 서사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그 이미지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집단 의식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떠오르는 건 의심의 그림자. 우리는 정말 통제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이제 주지사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주의 지도자들이 연방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산업 대표들은 다음 수를 파악하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모두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명확한 계획의 부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가 필요하고 애국적이며 전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러시아, 오페크, 베네수엘라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거대한 협상 전략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충동, 자기 확신, 그리고 시장은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는 맹신일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손실은 쌓이고 버려졌다는 감각은 깊어졌습니다. 텍사스 오데사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56살의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운전사 4명을 해고했어요. 다 아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내가 왜 이러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 설명의 부재는 아마 이 위기의 가장 부식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한 위기는 노력과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조차 눈을 감고 주사위를 던지는 듯한 위기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낳습니다. 규칙조차 불분명한 게임 속에서 자신이 버려진 말이라는 감정. 그 순간부터 이야기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석유가 외부 적이 아니라 국내 정책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면 도대체 국민 보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민을 위해 싸운다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배 전략인가 아니면 파괴 전략인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만 봐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신규 유정에 대한 투자는 동결되었고 환경 허가 신청 건수는 급감했으며 철도 및 도로 운송 요청도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 달이 끝나기도 전에 벌어졌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자체였습니다. 뒤틀린 논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를 지키고 있고 필요한 곳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노동자는 지갑을 다시 닫고 주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앱 운전자는 장거리 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은 한쪽 눈은 GPS, 다른 쪽 눈은 계기판을 보며 묻습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가 남아있는 걸까? 공식 발표는 말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그 말은 국제거래소에서, 선물 계약 전망에서, 차가운 계산표에선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주유소의 펌프, 운송업체의 청구서, 유통업자의 세금 계산서에선 그 하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급망의 뒤엉킴이 만들어낸 명백한 결과였습니다. 정유소들은 새로운 관세에 혼란을 겪으며 기존 구조와 호환되지 않는 대체 블렌드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류는 느려졌고 당일 계약은 불안정해졌으며 운영 비용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항상. 한 달 내내 동전 하나까지 아껴가며 일하는 시민은 이제 이런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세상은 석유가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내 지갑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불일치한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학자와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매일 눈으로 보는 현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점점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슈퍼마켓, 은행 대기줄, 메시지 그룹, 단순한 휘발유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불안정해진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운송비가 오르자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했고 작은 도시들에선 기초 제품이 부족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기쁨을 포기하고 삶의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불안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연료 유통업자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측 가능한 마진, 확장 계획, 분기별 목표를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 속 같은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왜 가격이 오른 거죠? 다음 주엔 내려가나요? 우릴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하려 해도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첫 분노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조직적이지도 이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끓기 직전의 물처럼 서서히 치솟았습니다. 아칸소, 미시시피, 캔자스의 작은 도시들에서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깃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 간단한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확성을 원한다. 우리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공정한 휘발유 가격을 요구한다. 그 시위자들의 모습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남성과 여성들, 노력하면 보상이 온다고 믿고 살아온 세대, 권위를 존중하며 사회를 지탱해온 시민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붕괴 앞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작당하고 있는 것일까? 석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 사이의 왜곡 뒤에는 더 큰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더 무서운 질문,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거리와 대화 속에서 커져갈 때 금융시장은 광란에 빠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쫓기듯 움직였고 매매는 분석이 아니라 직감, 공포, 루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량은 폭증, 변동성은 설명할 수 없는 수준, 예측치는 발표되기도 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거래를 합니까? 이제 석유 배럴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 하나로 정해지는데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을 급등시키거나 폭락시킬 수 있는 상황. 이런 환경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신뢰가 죽으면 시장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은행은 신용을 중단하고 투자자는 현금을 들고 숨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멈출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도로에서 살고 시간을 주유소와 톨게이트로 계산하고 디젤 냄새와 아스팔트 질감으로 지리를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연료 리터당 몇 센트의 변화는 그 달의 생계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중단, 파업도 시위도 아닌 생존을 위한 정지였습니다. 달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싸졌기 때문입니다. 배송 지연이 시작됐고 익스프레스 배송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재고 부족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문제처럼 보였던 것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배송 대기 시간은 늘어났고 매장의 진열대는 비어갔으며 결국 피해를 본 건 언제나처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붕괴 속에서 정부는 축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SNS 공식 계정에는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고 미국 국민은 보호받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는 미국산 청정 주권적일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유소에서 40분을 기다리며 예전보다 비싼 기름값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 마트 한 번만 다녀와도 그 모든 약속이 거짓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긴장감은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정책 비판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지도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안정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달 에너지 업계의 마쿠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 중 하나는 루이지아나 남부에 위치한 중형 정유소의 사례였습니다. 세 세대에 걸쳐 40년 넘게 같은 가족이 운영해 온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았고 작지만 견고한 신뢰, 안정적인 계약, 노조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단 3주 만에 그 정유소는 생산 일부 중단, 전체 교대조 해고, 2개의 유닛 임시 폐쇄를 겪었습니다. 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유는 있었고 기계는 준비되어 있었으며 직원들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체결한 계약이 내일도 유효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싱턴에서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관세, 국제보복, 상호제재, 외교 갈등, 한 푼이 중요한 시장에서 그 불확실성은 곧 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한 가지 통계가 조용히 업계 내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정유소들 중 유통 지연을 보고한 곳의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7% 증가한 것입니다. 47%.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출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지연이 원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제된 연료를 시장에 내보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탱크는 가득 차고 트럭은 멈춰서며 계약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재고가 넘치는데도 파산하는 상황을, 연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이런 잔혹한 모순이 그 분기 수십 개의 기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어떤 움직임이 조용히 수면 아래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 경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물류기업들은 전례 없이 주간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몇 달 단위로 계획하던 산업이 이제 주 단위로 살아남으려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없던 현상. 기업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정박 중인 선박에 석유를 저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싸고 위험하며 비효율적인 방법, 극단적 불안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방식.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쏟아낼 수 없는 연료를 임시로 숨겨두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무작위란 뜻은 아닙니다.
오래된 논리가 작동을 멈췄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실수는 커지고 기회는 뒤틀리고 독점은 징역합니다. 룰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가 게임을 정의하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작은 기업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견 기업들이 회사를 팔고 나가면요. 중간이 사라지면 남는 건 너무 거대한 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국가의 중추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단 몇 개의 대기업이 채굴부터 정제, 수송, 유통까지 모두 통제하게 되면 경쟁은 죽고 정치적 재앙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경제는 인질이 되고 사회는 원치 않은 공범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파도,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기존 위기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이번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지침, 안정, 성장, 보호에 대한 약속이 선거용 말뿐이었음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국가는 등을 돌리고 생존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사실. 운송업계의 경영자들은 우울증을 겪는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주유소 업주들은 퇴직 요청의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앞날을 감당할 수 없다며 떠나는 현실. 이건 단지 석유 위기가 아닙니다. 신뢰, 소속감,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수치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미국 정유소들의 평균 가동률은 73%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여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석유는 남아돌고 주유소는 열려있고 트럭도 대기 중인데 전체 산업 구조의 4분의 1 이상이 가동을 멈춘 것입니다. 왜일까요? 목적 없는 생산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가동은 멈춤보다 더 비쌉니다. 결국 결정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가 핸들을 잡으면 그 어떤 전략도 의미를 잃습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우리 경제의 몇 퍼센트가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이 충동, 구호, 즉흥적 내러티브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심지어 가장 실용적인 이들조차 이 상황을 단순한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지배 방식의 파산입니다. 힘, 속도, 전쟁의 언어에 의존한 세계관의 붕괴. 하지만 현실은 무대가 아닙니다. 시장도 관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유는 자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야말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들의 직책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성격, 집착, 상처, 세계관, 그들이 권력을 갖기 전에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세상을 그리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등의 깊이 있는 전기를 다룬 이북입니다. 이건 가십이 아닙니다. 맥락입니다. 몇십 년 전의 선택과 상처, 강박이 어떻게 오늘날의 조치, 관세, 동맹,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열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겉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들의 숨겨진 논리를 해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5월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무릎을 꿇었고 노동자들은 방향을 잃었으며 기업은 붕괴 중이었고 가정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줄여 전기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대통령령이 마치 해결책처럼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고 답변을 가장한 연기였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부 무역 파트너는 면제 대상, 일부는 처벌 대상. 하지만 누구도 그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 부재의 틈에서 형성된 것은 신뢰의 지진이었습니다. 왜 중국은 배제되었는가? 왜 다른 국가는 일시적이라도 면제를 받았는가? 이 조치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전략이었을까? 즉흥이었을까?
누가 결정권의 중심에 있었는가? 누가 세계 질서를 흔들어 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척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가? 다국적 기업 회의실, 국제 증시, 물류 터미널에서 이 질문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런 식의 예외는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포를 가져옵니다. 잠시 안도한 국가는 모두 알게 됩니다. 그 면제가 자격이 아닌 편의에 따른 것임을. 그리고 편의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거리에서는 이 반전이 희망이 아닌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가격은 낮아졌고 대부분의 국가가 면제를 받았는데 왜 연료는 여전히 비싼가? 왜 식료품은 내려가지 않는가? 왜 계약은 여전히 멈춰 있는가? 그 답은 한 줄 요약처럼 날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관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법령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일관성으로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보고 있던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루는 위협하고 다음 날은 용서하고 그 다음엔 자기 말을 잇는 정부. 매 발표마다 규칙이 바뀌는 지도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석가들이 중국의 제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 애쓸 때 베이징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정확한 보복, 분노도 없었고 연설도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을 다시 했을 뿐. 그리고 중국이 재계산할 때 세계는 흔들립니다. 부분 면제가 발표된 다음 주 미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반도체, 산업 부품까지 모두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외교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방향 전환이 있었을 뿐. 그러나 그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쿠에서는 아시아와 계약을 맺은 미국 기업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 엑셀 제작성, 시차를 넘나드는 이메일, 마치 누군가가 달리는 열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통보받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교묘하고 악의적인 여파가 다가왔습니다. 달러의 요동,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통화가 심장 부정맥처럼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지하 자원 외의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그것은 위장된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건설 자재가 더 비싸졌고 의약품 가격이 올랐고 의료 장비는 수량이 줄었습니다. 석유의 붕괴는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 속에서 금융시장에선 한 가지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잉 보호.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편집증이었습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헤지펀드는 서로 모순된 시나리오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기업들은 이름도 없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지뢰밭이 되었고 모든 걸음은 조심뿐 아니라 예언까지 필요해졌습니다. 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일의 색깔이 매시간 바뀌는 상황에서 장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험을. 석유 생산자들은 초당이 계약만 체결했습니다. 정유소는 2주 이상 구매를 피했고 유통업체들은 다음 달 주문을 줄였습니다. 이 모든 수축은 즉각적이고 잔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위축.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던 시추 플랫폼은 중단되었고 텍사스 서부에서의 확장 계약은 예고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업계는 의식적인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움직여야 함을 알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중함이 마비가 되고 마비는 곧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장에서 가장 잔혹한 부분은 선택지가 없었던 이들이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소형 운송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52세의 트럭 운전사를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같은 트럭을 채우고 같은 도로를 달리며 나라를 움직여 온 사람. 이제 그는 17살 딸에게 왜 기술학교 학비를 더 이상 낼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왜 화물이 취소되었는지, 왜 디젤 가격이 요동쳤는지, 왜 고객이 정유소와 계약을 맺지 못했는지, 왜 배럴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고 또 치솟았는지, 논리가 없는 붕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존엄을 지탱하던 일상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국가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건 직격탄이 아닙니다. 각 부분을 연결하던 신뢰의 끈이 끊기는 것입니다. 공동의 기대가 깨지는 것. 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력이 안정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는 순간 잃는 것은 계약 하나가 아니라 나라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 간 협정도, 관세표도, 지정학적 갈등만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공존을 지탱하는 신뢰, 내일을 결정짓는 존엄,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기억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속이 불편해진 순간, 생각이 멈춘 침묵 혹은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싶었던 그 충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콘텐츠를 이 해체의 시대에 정상이냐는 가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이미 무너졌어야 할 구조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모든 것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질문하는 것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이 성찰이 당신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날들, 어려운 대화,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에서 이 메시지가 당신 곁에 남아있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을 잃지 마세요.